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혁입니다. 요즘 7080 열풍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 일환으로 80년대 모든 어린이들의 친구였던 E.T.가 재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년기에 E.T.를 워낙 감동적으로 봤던 세대라 그런지 오랜 친구의 만남처럼 아주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년간 지구인들의 친구였던 해리포터는 이번 여름을 끝으로 영영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별회를 하는 기분으로 해리포터에 대한 코너도 준비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나른한 일상의 활력소가 될 즐거운 영화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시네마 천국 함께 하시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더니 그만 쓰러집니다. 상태가 꽤나 위중해 보이는데 이건 뭐죠? 또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नहीं मैं बिल्कुल ठीक हूँ थैंक यू आप लोग जाइए मैं चला जाऊंगा जेंटलमैन वेट चतुर का फोन था रिमेम्बर हिम कौन साइलेंसर बोल रहा है कि रांचो आ रहा है 이 모든 소동은 바로 란초라는 인물 때문에 벌어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란초가 누구길래 이 야단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유쾌한 인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도의 흥행 감독으로 알려진 라지쿠마로 히라니와 국민 배우 아미르 칸이 만났네요. 웰메이드 코미디 영화 새 얼간이입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인도 개봉 당시 총 811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역대 인도 영화 흥행순위 1위에 오른 작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남자와 그들이 찾아가는 란초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제목의 새 얼간이는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인도의 인류 명문대인 임페리얼 공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천재들만 간다는 학교의 인재들을 왜 얼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영화 속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Don't forget कि हर साल IC में 4 लाख एप्लीकेशंस आते हैं और उनमें से सिर्फ 200 सेलेक्ट होते हैं. You.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단 200명.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축복받은 두뇌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재들이 왜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입생들이 선배한테 엉덩이에 도장을 받는 게 이 학교만의 독특한 신고식이라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가 나타납니다. 란초다스 샤말라스 찬찬.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바지를 내리라 으름장 놓는 선배들. 하지만 란초는 무슨 배짱인지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를 피해 방 안에 숨어버리는데요. 그러자 선배는 방 앞에 오줌을 싸게 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란초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란초는 예비 공대생답게 전해질과 전도체의 특성을 이용해 선배를 골탕 먹인 겁니다. किताबी डेफिनेशन रट के क्या फायदा आप किताब से ज्यादा जानते हैं किताब में यही डेफिनेशन है और अगर आपको पास होना हो तो आप यही लिखेंगे लेकिन सर और भी तो किताबें हैं जिसमें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더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걸핏하면 교수님한테 딴죽을 걸다가 교실 밖으로 쫓겨나는가 하면 샤워장이 복잡할 땐 아무 데서나 훌렁훌렁 벗고 씻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얼간이들도 만나볼까요? एक ही एयर कंडीशनर अफोर्ड कर सकते थे हम और वो हमने अपने नहीं फरहान के कमरे में लगाया ताकि वो सुकून से पढ़ सके. 공학자 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온 식구가 희생을 하고 있는 집안의 아들 파르한. 그런데 란초는 엉뚱하게도 파르한이 찍은 사진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फोटोग्राफी का भूत सवार था जनाब के सर पे। जानवरों की तस्वीरें लिए फिरते थे, कहते थे कि मैंने वाइल्ड लाइफ फोटोग्राफर बनना है। बेटे उस साल तुम 아버지는 이런 파르안의 취미에 화를 내지만 란초가 보기엔 파르안은 아무래도 공학보다 사진의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91%। 마지막 월간이 라주의 사정은 더 심각한데요. 전신마비인 아버지, 병든 어머니, 노처녀 누나,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라주가 성공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둘은 허구한 날 꼴등, 그리고 꼴등에서 2등인 신세입니다. 그런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란초는 어찌된 게 항상 1등입니다. सर ये रैंक के हिसाब से बैठना जरूरी है सर। क्या तुम्हें कोई प्रॉब्लम है? सर मुझे तो पूरे ग्रेडिंग सिस्टम से ही प्रॉब्लम है सर। ऐसा लगता है कोई कास्ट सिस्टम है।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총장의 옆자리에 앉는 영예를 누리는데요. 물론 란초는 그런 제도가 영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पिछले 4 साल से ये आईसी के सबसे कंसिस्टेंट स्टूडेंट रहे क्योंकि ये कंसिस्टेंटली हर एग्जाम में लास्ट आए। 반면 파르안과 라주는 총장에게 불려나가 전교생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합니다. 앙심을 품고 있던 둘은 술기운을 빌어 총장의 집 앞에 오줌을 누는데요. 그 결과 대재앙이 밀어 닥칩니다. 총장한테 발각당한 라주가 퇴학을 당하게 된 거죠. 오직 라주가 취직하기만 기다리며 살아온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라주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충격으로 전신마비가 된 라주를 깨우기 위해 란초와 친구들은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원을 들은 것일까요? 라주는 다시 회복됩니다. 한편 졸업이 다가오자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가려던 파란 앞에 라주와 친구들이 막아섭니다. 란초가 유럽의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파란의 사진들을 보냈는데요. 답장이 도착한 겁니다. सारे तुम लोगों ने मेरी चिट्ठी पोस्ट कर दी। तेरे फोटोज उसे बहुत पसंद आए। पगला गया साला। 그리고 공학자가 꾸민 라주는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짓눌려 항상 전전긍긍하던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뒤 많이 변했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죠. 그 결과 꿈에도 그리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엔 최후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새 녀석에게 앙심을 품은 총장이 졸업시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으로 냈다고 합니다.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라주의 취직도 무산이 되고 마는데요. 두 친구는 라주를 위해 시험지를 훔쳐내기로 합니다. You are rusticated. कल सुबह तक तुम लोग यहाँ से निकलने गए तो I will call the police. 시련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대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일까요? 보셨다시피 새 얼간이라는 제목과 달리 세 사람은 수재들입니다. 인도 출신 기술자들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인 IT 업체 주요 프로그래머들이 대개 인도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인데요. 이런 천재들을 얼간이라고 칭한 이유에 대해서 감독은 이런 말을 하네요. 이미 포장되어 있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간이겠죠. 전 이 세상에 좀 더 많은 얼간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분별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 영화는 란초와 총장을 통해 두 대립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member, life is a race. अगर तेज नहीं भागोगे तो कोई तुम्हें कुचल के आगे निकल जाएगा. 이 학교의 총장은 32년 동안 교수로 지내면서 이 학교를 28위에서 1위로 올려놓은 나름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그의 교육 방침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학생들이 자살을 해도 총장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गुड न्यूज़ है सर। ना पुलिस को पता चला, ना जॉय के बाप को। सब सोच रहे हैं सुसाइड है सर। 란초는 그런 총장에게 전면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감독은 이 괴짜 천재를 통해 주입식 제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टाइम अप सर, टाइम अप। ऐसे पढ़ के फर्स्ट आ भी गए तो क्या फायदा? आप लोगों की नॉलेज बढ़ेगी? नहीं, सिर्फ प्रेशर बढ़ेगा। और ये कॉलेज है, प्रेशर कुकर नहीं। 이 영화는 친구들이 졸업 후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는 란초를 찾아 떠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요. 어렵사리 그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Yes. 전혀 엉뚱한 사람이 란초라며 살고 있네요. 심지어 사진 속 란초의 모습도 교묘하게 그 남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ये डिग्री हमारे दोस्त की तेरे पास कैसे आई?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란초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천재적인 두뇌의 그는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였고 결국 주인집 아들의 학위를 대신 따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영화는 많이 허물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분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이나 학위 또한 한낱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내내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결실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취직을 하고 나선 승진에 집착하면서 살도록 강요받아 왔는데요. 란초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마치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와 매우 닮은 고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인도 발리우드에서 왔죠. 그 고유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발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뮤지컬적인 기법을 둘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총천연색으로 펼쳐지는 뮤지컬 시퀀스와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은 이 영화가 바로 발리우드 작품이란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재치있고 코믹하게 활용한 군무 장면은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데요. 인도의 국민 배우 아미르 칸의 연기력과 춤실력까지 감상하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아미르 칸은 이미 인도 역대 흥행 3위에 올라있는 2008년작 가진이라는 작품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영화 새 얼간이의 대박까지 이어져 명실상부한 흥행 보증수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나이로 47인데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을 연기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해도 란초의 역할에 꽤 잘 어울리죠. 공부는 출세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란초는 이 영화에서 책에서만 보던 추상적인 이론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해내는데요. 그렇습니다. 두뇌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놀이, 그게 바로 공부죠. 란초는 이 본질적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개념을 돌려줍니다. 흥겹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 새 얼간이었습니다. 앵커 출신의 라디오 DJ 고선영. 알았으면 톡톡톡. 그녀는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은. 5년간 생방송으로 진행해왔던 심야의 영화음악실의 마지막 방송. 여보세요? 방송 도중 선영은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을 인질로 붙잡은 정체불명의 청취자 동수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틀어야 할 곡을 말할게요. 오늘 영화로 푸는 심리학에서 만나볼 영화는 수혜, 유지태 주연의 심야의 FM입니다. 영화 심야의 FM 속 주인공 한동수는 트래비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 택시 드라이버 속 주인공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기도 하죠. 트래비스는요, 사회학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아이디를 보면 그 사람의 욕구를 알 수가 있죠. 마치 아이디가 원초적 본능을 의미하는 이드와 같은 철자인 것처럼 말이죠. 한동수는 영화 속에서 트래비스처럼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착취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만성적인 무관심과 침해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두려움과 공포로 발버둥 치는 여자에게 장미꽃다발까지 안겨주며 태연자약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한동수처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표정, 특히 두려움의 표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해 불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또한 이들은 무모하고 충동적입니다. 한동수가 영화 택시 드라이버를 흉내내 범죄자들을 살해하거나 포주라는 지레짐작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들의 동기는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죠. 어쩌면 요즘 같은 부도덕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특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신의 취지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수는 왜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신병리적 살인범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랑받고 소중히 다뤄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자신이 희생자이고 세상이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하죠. 사명적 연쇄살인 유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범죄자를 죽이면서 뭔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폭력성은 내면의 슬픔과 외로움 같은 감정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수에게 고선영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의 영웅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한동수는 어떤 녹음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때론 영웅은 자신의 숙명에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게 돼요. 저의 영웅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듣고 계신가요? 자신이 존경하는 고선영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한동수. 살인미수요? 그는 살인미수로 검거되자 참고인 자격으로 고선영을 지목하죠. 고선영 씨의 동업자예요. 갓난아기는 생애 초기에는 내 욕구,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은 엄마와 자기 자신이 동일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는 엄마, 나는 나라고 둘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엄마가 내 욕구를 모두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끔 투정이나 짜증을 부리게 되죠. 이것을 대상관계 심리학자인 멜라닌 클라인이나 하인스 코엇은 투사적 동일시 현상이라 불렀는데요. 이는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내 마음을 왜 몰라? 알아서 좀 척척해주면 안 돼? 이걸 꼭 설명해야 돼? 라며 사랑하는 이에게 투정과 짜증을 부리는 일.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테죠? 2006년 여대생 납치. 다시 풀려난 한동수는 고선영을 위해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전 이런 미치광이 연쇄살인마는 영화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고선영이 전하는 충격적인 멘트를 듣게 된 한동수. 그는 이제 자신을 알아준다고 믿었던 고선영을 협박하며 그녀를 통제하려 하죠. 어디야? 우리 둘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근데 혼자 휙 떠나버리겠다고? 영화의 마지막 택시 드라이버의 살인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한동수. 그는 고선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당신 차례야. 호정 씨, 저 쓰레기를 쏘고 진짜 동업자가 되는 거야. 너는 혼자 실컷 된 연쇄살인마 한동수. 그는 어쩌면 자신이 왜 우는지 알아서 척척 반응을 해주고요.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화된 어머니의 모습을 고선영 속에서 찾아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주파수를 맞춘 마음속 라디오 속에서 말이죠.
지난 14년간 전 세계를 마법으로 지배하던 해리포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7년 마법사의 돌이 첫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총 7권의 책과 8편의 영화로 제작된 21세기 최고의 판타지. 수많은 기록과 전설을 남긴 해리포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7월 21일 이 영화를 제작해오던 워너 브로더스사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7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3,600억 원의 수익을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영국에는 해리포터 테마파크까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이 해리포터에 관련해서는 흥행 원인이라던가 뭐 신화학적 분석이라던가 여러 책들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해리포터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해리포터의 브랜드 가치는 15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돌이켜볼 때 이제 정말 영화는 확실히 예술보다 산업에 가까운 그러한 예술의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화제작 그리고 어쨌든 성공 요인을 얘기하자면은 뭐니 해도 원작 소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해리포터 책은 전 세계 67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여 개의 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또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팔린 책 등 그 화려한 수식어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원작자인 조앤 롤링의 성공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 책이 나오기 전 조앤 롤링은 출판사 12곳을 돌며 제의했지만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3번째 출판사는 정말이지 세기의 계약을 한 거네요. 롤링도 그 이후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죠. 지난 3월 포브스지의 발표에 따르면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변신했죠. 플롯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참 섬세하고 솜씨 좋게 다듬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복선을 깔아놓으면서 계속 다음 편이 궁금해지도록 이야기를 만들어가잖아요. 영국적인 환타지의 전통 위에 기속학교물,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연상시키는 주인공 등 다양한 장르의 성격을 모은 작품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고전들을 모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적이고 매력적으로 해석해냈죠. 이 작품의 주된 볼거리 중 하나인 퀴디치 월드컵 같은 경우도 영국의 축구 열풍에서 자라난 것이니까요.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 같기도 했고요. 또 인간적이기도 했어요. 첫 촬영 때 12살, 13살이었던 해리포터의 소년, 소녀들이 판타지면서도 교우관계, 이성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 10대들의 일상과 그들의 고민과 생각이 잘 담겨져 있죠. 판타지 소설과 성장 소설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가 첫 키스하는 장면을 보러 전 스태프들이 모여들었다는 후일담도 있던데요. 하긴 10살 남짓할 때부터 보살펴온 애가 자라서 첫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부모의 심정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까지 흘리는 스태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 스태프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관객이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과 동일한 시간의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포터는 그 관객들에게 함께 사춘기를 건너온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영화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인공이 사춘기에 접어든 3편 아즈카반의 죄수부터는 영화의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성장해가는 주인공과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화도 깊고 묵직한 작품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식스센스의 주인공이었죠. 할리 조엘 오스먼드를 기용해서 연출을 했었으면 하고 욕심을 냈었는데 원작자가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룰링은 이 영화에 모두 영국 출신의 배우들만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국적인 배경에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영국 배우들만 출연하고 있었어요. 이런 요소들 역시 이 작품이 풍기는 전통미를 한결 강조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트는 딱 봐도 해리포터지만 지금은 너무 해리포터 이미지가 강해서 좀 마법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3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통과한 똘똘한 외모의 꼬마였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현재 영국 왕자보다도 많은 수익을 내는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엠마 왓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낳는 매력적인 여배우로 성장했죠. 그리고 처음에 캐스팅된 출연진이 8편 동안이나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 일은 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처음 덤블도어 교장 역으로 캐스팅됐던 리처드 해리스가 2편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갬본으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요 배역을 모두 같은 배우가 줄곧 연기해왔습니다. 그만큼 배우들 또한 이 작품의 애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뭐 아브라카다브라라던가 아시오 이런 해리포터 주문을 외워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봤던 기억도 있는데요.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생활문화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해리포터의 그 마법 세계는 분명 가상의 공간이지만 왠지 어디선가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호그와트행 통로로 등장하는 킹스크로스역 플랫폼 보면은 왠지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꾸 벽을 향해서 뛰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에 존재할 것만 같은 마법의 세계, 그리고 그러한 마법의 세계를 설득력 있게 구현해준 특수효과, 이런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공감할 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어서 관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정감을 준 것도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마니아 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팬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점이 있다면 10년이나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8편이나 되는데 그래도 그 완성도 측면에서 꽤 균일하게 영화가 나왔다는 게 팬 입장에 상당히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이후로 대대적인 판타지 영화 붐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대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해리포터의 엄청난 성공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호그와트의 귀여운 마법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좀 서운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알찬 영화 정보 소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Si vous donniez un conseil à une femme, que serait-il? Aimer. À une jeune fille? Aimer. À un enfant? Aimer. 프랑스의 한 젊은 여배우가 무려 51년 만에 아카데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프랑스 영화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귀족적인 자태와 고풍스러운 유럽 스타일의 외모, 그리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어느새 이 여배우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죠. 엄청난 몰입과 에너지로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며 프랑스 영화의 명성을 지켜준 연기파 배우이자 인생의 멋과 사랑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그녀, 마리옹 꼬띠아르를 만납니다. 마리옹 꼬띠아르는 고고했던 프랑스 여배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프랑스 여배우들은 화려하지만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할리우드 여배우들한테 오랜 동안 가려져 왔죠. 어느덧 관객들은 점점 인공적인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풍부한 감성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가 나타납니다. 마리옹 꼬띠아르는 시크한 미모에 치열한 연기력까지 겸비한 프랑스 여배우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게 되죠. 1975년 프랑스 파리, 연극 극작가인 아버지와 배우인 어머니 사이에서 마리옹 꼬띠아르가 태어납니다. 그녀가 3살이 되던 해부터 연극을 하던 부모님은 아역이 필요한 작품마다 자연스럽게 마리옹을 데리고 무대에 서기 시작하죠. 첫 연기 코치는 자신의 어머니이고 첫 연기 파트너는 자신의 아버지로 운명적인 그녀의 연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후 16살 때 연기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단숨에 스타 반열에 세워준 영화 택시를 만나게 되죠. 1998년 릭 베송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한 코믹 액션 택시 시리즈.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들보단 질주하는 택시가 더 주연급인 영화였지만 험상궂은 얼굴로 택시를 모는 남자 주인공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친구 줄리 역을 맡으면서 모두가 그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택시 시리즈로 세라지 영화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르면서 감독들 역시 마리온 꼬띠아르라는 여배우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 처음으로 Love Me If You Dare에서 여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애증에 시달리는 젊은 연인을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표현해내죠. 이때 연인으로 함께 출연했던 기욤 까네와는 실제로도 연인으로 발전해 올봄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뒤이어 장피에르 주네 감독의 엔게이지먼트에서 억울하게 전장에서 죽은 남자친구의 복수를 하는 팜파탈 티나 역으로 2005년 세자르 영화제 여우 조연상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프랑스 여배우들은 할리우드 여배우들과는 다릅니다. 사실 할리우드 여배우들에겐 일단 연기보단 화려한 외모가 중요하죠. 하지만 프랑스에선 배우의 연기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가 아름답기까지 한다면 평단의 극찬을 듣습니다. 라비앙 로즈에서 프랑스 국민 가수이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세계의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 역은 아마 그녀에게 주어진 큰 과제였을 겁니다. 올리비아 다한 감독은 그녀의 커다란 눈이 에디트 피아프와 닮았다며 실제로 만나보기 전에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사는 그녀보다 훨씬 유명한 오드리 또트나 줄리엣 비노슈, 조니 뎁의 아내 바네사 파라디를 캐스팅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감독은 예산을 $500만 줄이는 조건으로 끝까지 그녀를 캐스팅했죠. 그리고 무모해 보였던 감독의 모험은 엄청난 성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에디트 피아프의 걸음걸이, 말투, 손짓, 심지어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내죠. 그렇게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연기한 배우로는 최초로 2008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까지 모두 휩쓰며 프랑스 대여배우 계보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어느 멋진 순간은 글래디에이터를 만든 리들리 스콧과 러셀 크로우가 휴가라도 가는 듯한 기분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전체에 프랑스적인 것에 대한 환상이 녹아들어가 있죠. 영화의 원제인 어굿이어도 와인 작황이 좋은 어느 해를 뜻합니다. 러셀 크로우는 이름부터가 막시무스를 연상시키는 막스인데요. 런던 금융가에서 매일 돈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가 프랑스 보르도에 와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여인이 마리옹 꽁띠아르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리죠. 수영장에 빠진 러셀 크로우가 마리옹 꽁띠아르를 올려다봅니다. 마리옹 꽁띠아르는 이 영국 사내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죠. 개구쟁이처럼 관심을 보이는 남자와 새침하게 쏘아대지만 그 관심을 즐기며 받아낼 줄 아는 여자는 결국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어느 멋진 순간입니다. 사실 그녀는 일찍부터 헐리우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에서 거짓말을 하는 시아버지를 끝까지 믿어주는 순수한 며느리 역으로 영어 연기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헐리우드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으며 퍼블릭 에너미, 9 등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에서는 너무 깊이 잠이 들어 깰 수 없는 여인을 환상적으로 연기하며 또 한 번 그녀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줬죠. 이런 그녀만의 매력은 거장 우디 앨런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캐스팅이 내정되어 있던 까를라 브루니 프랑스 영부인이 탈락되고 대신 그녀가 미드나잇 인 파리의 여주인공을 꿰찼죠. 게다가 현재 그녀는 다크나이트 라이지즈에도 캐스팅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블록버스터의 주연까지 진출한 거죠. 자신 안에 끌어넘치는 에너지를 열정으로 분출해낼 줄 아는 배우. 그 덕분에 우리 모두 그녀의 영화 속에서만큼은 장밋빛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댄스타운 연출을 한 전규환 감독이라고 합니다. 댄스타운에서 이정림 역할을 맡은 라 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오성태입니다. 경찰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슬픔과 외로움을 담아낸 모차르트 타운. 아동 성범죄자와 그 피해 가족의 삶을 통해 짐승 같은 도시에서의 삶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애니멀 타운. 그리고 탈북 여성의 시선을 통해 화려한 도시 이면의 어두운 삶을 그린 타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정말 북에서 오신 분이냐고. 영화 댄스타운의 정규환 감독과 배우 라미란, 오성태와의 소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슬픈 탱고를 출 테고, 어떤 사람은 뭐 살풀이 같은 춤, 어떤 사람은 뭐 왈츠 같은 우아한 춤을 추고 있을 테고,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도시 안에 각자의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댄스타운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어요. 우연찮게 어떤 그 탈북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한테 뭐 약간의 어떤 뭐 연민과 그 다음에 그 호기심 같은 게 저한테 생겨서, 그러면 이분을 소재로 해서 한번 어떤 도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만 이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그 도시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역업을 하는 남편과 재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리정림. 조선족 상점에서 산 남조선 화장품인데 상표 띄고 바르라우. 검열 나오면 큰일 나니까네. 네. 그리고 이건 비디오라는데 볼만하다고 해서 가져왔지. 어느 날 남편과 나만의 성인 영화를 본 사실이 이웃에 의해 밀고 당하게 되고, 정림의 남편은 그녀를 남한으로 탈출시킨다. 안녕하세요, 리정림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 정림은 뒤따르겠다던 남편을 그리며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리정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델로 삼았던 그 진짜 탈북한 그 여자분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이 그 성인 비디오를 보시고 그런 그 어떤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그 탈북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대에 살면서 성인들이 그런 단순하게 그런 그 성인물을 봤다고 해서 탈북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분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 근데 북에서 오래 살았고 또 여행자처럼 남한에 왔고 외롭고 힘들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 이정림은 그냥 보통 사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 고독, 뭐 외로움, 그리움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념의 논리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 경찰관이긴 하지만 뭐 의협심이나 뭐 정의가 뭐 이런 거는 좀 둘째치고 그냥 월급쟁이, 셀러리맨 같은 그냥 평범한. 근데 이제 정림이를 보고 관심을 갖고 좀 나중에 이제 다가가는. 좀 만만한 사람. 아니 근데 뭐 좀 나쁘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저씨, 취했어? 삼단봉으로 취객을 이렇게 쫓는 장면이 있어요, 차에서. 근데 가장 그게 이 극 중에 그 경찰관을 표현하는 가장 맞는 모습 같아서, 그 성격이. 받았는데 자님한테 엄마한테 진짜 좋네. 하루만 더 진짜.
이정님이 지나갔을 때 남겨진 여고생의 이야기를 그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앵글은 자연스럽게 여고생을 또 쫓아가서 그가 품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영화는. 하루에 2알씩 3일치예요. 주인공의 개념이 무의미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혹은 나와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감독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인 거지. 남편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서 이렇게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큰 포효인 것 같아요. 남조선 연속극을 보면 말입니다. 다 잘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거위층이 아니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빌딩 앞면만 본다는 얘기죠. 그 빌딩 뒤에 그 뒷골목의 이야기나 도시가 품고 있는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 그런 보여지지 않는 방 안의 이야기, 골목 뒤의 이야기, 다리 밑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영화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창 밖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또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왔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기상이변, 폭우, 수해. 올해는 정말 유달리 심술궂었던 여름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해가 갈수록 기상이변도 잦아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사람의 이기심이 재앙을 낳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연의 소중함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네마 천국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아이들을 위한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강한 빵을 위한 진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짜는 맛있다. 건강한 유러피안 베이커리 뚜레쥬레. 나 불고기. 쉬운 게 아니야. 불고기는 쉽지 않다. 사리원이 어디야? 오래 재우지 않아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어때? 맛있는 불고기가 사리원이다. 맛은 쌓인다. 백설.